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장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올해 2월 초에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불과 10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제, 보건, 문화, 그리고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대다수 사회복지 시설들은 2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변화는 일시적인 게 아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어쩌면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까지 현장에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상상만 해보던 재택근무도 해보고 그리고 익숙하진 않지만 화상회의도 해보면서 그런 걸 보면 조금씩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마 보통 사람들의 좀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코로나19는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두 분야에서 큰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원래 자원봉사라는 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본으로 여겼는데 방역이 최우선이 되면서 봉쇄 그리고 거리 두기가 기본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이후를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포럼이면 좌장을 가운데 모시고 발제자 발표를 듣고 여러 패널이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내고 좌장께서 포럼의 중심을 잡아서 정리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오늘 형식은 조금 간소화해서 발표자 두 분의 발표하고 주제에 따른 패널 네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런 형태의 포럼도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적용되는 포럼의 일환으로 포맷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점 및 과제를 주제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학과 김진호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원봉사 전문가 포럼의 발제를 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진호 교수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원고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떤 문제점들이 또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겠는가 이 주제를 의뢰를 받았습니다. 한 세 가지 꼭지로 좀 나누어서 발제를 좀 의뢰를 받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청소년 활동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우리 청소년 활동에 어떤 그 안에서의 사회 환경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많은 좀 변화들이 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소와 현안 사항은 무엇인지,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과제는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발제를 의뢰받았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상당히 위태로워지고 있고 또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런 형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발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현재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점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났는가, 아니면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또 증폭되고 있는 건가, 코로나 이전에 있었는데도 우리가 몰랐던 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아주 더 폭발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더 드러난 그런 문제점이 또 있지 않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 세 가지가 버무려져서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우리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현 지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점을 보기 전에 우리 청소년 활동의 정책, 그 활동 정책을 보려면 결국은 6차 청소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국가 단위에서 만들어진 청소년 정책의 기본계획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6차 청소년 기본계획 기본 방향을 조금 봐보면 결국은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물론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참여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 관심이나 또는 이해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6차 기본계획에서는 그 방점이 청소년 참여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식은 그동안의 공급자 중심의 그런 그들이 주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는 변했고 특히 제4차 산업혁명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들이 이제는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이 주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주고 또 촉진해주고 또 협업해주는 그런 성격으로 청소년 관련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활동과 관련된 기본 방향 전환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무대의 중심에 청소년들이 서고 그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주도권을 가져나가는 그런 형태로의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인 수준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 게 바로 지역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마을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또 청소년들의 생활 세계 속으로 직접 들어가자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실적이 아닌 성과에 초점을 맞춰서 성과가 드러나는 형태로 성과를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청소년 관련된 활동 정책 또는 기관, 시설의 운영 방식, 체질들을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방향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활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의 주도성을 더더욱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이랄지 굉장히 융합되고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청소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의력과 융합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바꾸겠다라고 2018년에 선언을 했고 2022년에 이 6차 청소년 기본계획을 완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 하에서 청소년 활동이 만들어지고 있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도 거기에서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계획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청소년 자원봉사의 측면으로 끌어당겨 보면 청소년들이 그 모든 활동에 대해서 주도성을 가지고 스스로 디자인하고 스스로 도전하는 그런 청소년 중심의 그들이 주도하는 청소년 활동으로 전체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6차 청소년 기본계획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근데 방금 그렇게 여러 가지 주도성들을 강조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서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그렇게 정리되어져 있고 핵심은 청소년 주도의 정책,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프라들은 또 기관들은 시설들은 지원해주고 협업해주는 그런 형태로 패러다임 자체를 변하겠다, 이런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과 관련돼서는 크게 3가지의 또 세부 하위 영역이 있고요.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보면 역량 기반의 청소년 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주도의 프로젝트형 활동들을 더더욱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특이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정책 추진 인프라 역시 지역 현장 중심의 정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가 단위에서 나름대로 방향성을 잡고 큰 밑그림을 그려놓은 지금 현재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 단위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런 정책의 현황들을 보면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은 지금 현재 청소년 백서에 나와 있는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총망라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만 읽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단체 관련 그런 정책으로 시설, 수련 시설이 있고 이용 시설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최근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그 방향에서는 또 이 청소년 이용 시설을 폐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안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시설 관련된 그런 정책, 단체와 관련된 그런 정책이 한 꼭지를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책으로 공모사업이나 동아리, 어울림, 인증제, 신고제, 포상제,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관련된 그런 정책으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 회의, 청소년 참여 예산제 이런 것들이 있지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자 관련된 정책으로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보수 교육을 하고 또 배치하는 그런 것들이 망라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의 큰 그림과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움직여 돌아가는 것과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현재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청소년 관련된 정책 사업들이 과연 청소년 정책이 지향하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 변화를 포괄해서 청소년들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그들이 주도해 나가는 형태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청소년 기관들은 그런 주도적인 활동들을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형태로의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목적들, 방향성들이 충분히 녹아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결국 본질은 뭘까요? 청소년들을 중심에 놓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들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모두를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그 두 개의 목적을, 방향성을 견지해 나가면서 정말 다양한 그리고 풍부한 의미 있는 교육적 관계망들을 풍성하게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떤 상호작용들이 청소년 친화적인 상호작용, 청소년들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만 유스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서 이런 유스웍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핵심 요소 5가지가 어느 정도나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 역시 조금 회의적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다양한 경험, 의미 있는 어떤 대화들, 그리고 상호작용, 관계망들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이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러닝하고 연결되는 봉사와 학습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두 개의 다를 강조하는 그게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했을 적에 과연 그 두 가지들이 어느 정도나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그동안의 자원봉사 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 활동의 정책들을 평가를 해보면 과연 존재감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있는가, 정체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도 정말 전문성이 풍부하다,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과연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소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모든 청소년들을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정책으로 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전자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청소년 활동 정책들이 굉장히 지역적이고 굉장히 시범 사업적인 특성이 강하다면 이제는 확장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확장성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수요를 어느 정도나 우리 청소년 활동 정책들이 창출하고 있는가, 사회적 관심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참여들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수요 창출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소년 활동의 경쟁력 상당히 부족하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 활동들은 팬데믹 또는 언택트 또 임시휴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저희 청소년 활동계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1단계로 내려가면서 약간의 그런 것들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런 상황들을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자일 방식이죠. 굉장히 민첩하게 날렵하게
그런 변화된 사회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려고 하는 노력과 두 가지 방식은 버티기 방식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자. 언젠가는 코로나는 지나가리라. 그런 형태로 끈기 있게 버텨나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고, 그런 버티기 방식과 애자일 방식 두 개의 방식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버티기 방식, 인내 방식도 보면 결국은 잘 버티는 사람들은 또 노하우가 있다고 해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재정 상태가 튼튼하고 자산 구조가 안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버티기 전략에서 이긴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뭐 대신증권의 블로그에서 조금 따왔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부자들이 위기 상황에 더 부자가 되는 그런 버티기 기술을 잘 쓰는 그런 전략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냥 있지 않아요. 굉장히 철학을 가지고 있고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공격해야 될 곳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격하는, 그리고 동요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5가지의 그 특징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철학을 밑바탕에 깔고 있으면서 움직이는, 때로는 공격적으로 행동까지 서스럼 없이 감행하는 그런 형태의 버티기 전략을 썼을 때 잘 버텼다. 그리고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나라 청소년계 반응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때 초창기에는 전면 중단이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두가 다 방황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시도도, 어떠한 새로운 노력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정말 패닉 상태의 그런 첫 번째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에서 이제 서서히 너무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불편했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그런 새로운 그 돌파구를 또는 대안들을 찾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코로나를 알기 시작을 했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컨트롤을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기관의 정체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진화된 모습,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대응 방식이 진화된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방식이 기관별로 들어가 보면 기관 내부에 또는 기관 간에 상당한 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3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전략들이 또는 위기 대책 능력들이 혼재되어져 있고,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역은 방식 1에서 방식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지역도 있고요. 그런 시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2단계로 넘어갔더라도 3단계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거나 또는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주저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방식 3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는 알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고, 위기 상황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우리 청소년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들은, 또 새로운 시도들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코로나19 시대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민하고 또 재정의하고, 그리고 때로는 전개 방식이 이제 타당성이 없어진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과감한 어떤 탈박 고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들이 정말 진지하게 또 때로는 파격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새롭게 요청되는 전문 역량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포착해내고, 그리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또는 선제적인 어떤 도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는, 그러면서 우리 기관의 나름대로의 자존심 그리고 정체성, 존재감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런 목적 사업들을, 그리고 기관의 경쟁력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또 확보해 나가는 그런 생존 전략 차원에서의 고민들이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변화의 방향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차원에서 좀 다시 한번 접목을 해보면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즉 정체성들을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되었다고 다시 새롭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전 상황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두들을 아울러 봤을 때 우리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확장성, 우리의 사회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경쟁력, 이런 네 가지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구체적 전략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 활동은 어찌 보면 정말 사회적 관심이 전혀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퇴보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에 대해서 또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드러내고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변화,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관점이나 철학, 패러다임 자체에 대해서도 과감한 어떤 변화나 혁신들을 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문제를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새로 태어난 그런 새로 등장한 문제점도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계속 증폭되어지고 있거나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아서 더더욱 화근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존재했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구분해보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문제 해결 방안 또는 창의적인 어떤 해결 비법들을 전략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과연 우리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얼마나 많이 파고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네 가지 방식과 연결시켜 본다면 좀 촘촘하면서도 좀 방향성이 있는 그런 대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현주소와 현안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11월 28일입니다. 지금 이거는 코로나 터지기 전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교육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조사단이죠. 여기서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 즉 학부모 등 외부 요인들이 이렇게 대입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을 2024학년 대입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운영되는 교사가 지도한 그런 실적만 대입에 반영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반영하지 않겠다, 개입을 차단하겠다, 이겁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대단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돼서 그 이전에 나름대로 뾰족한 대안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모든 청소년들로부터 이 자원봉사 활동은 외면당하거나 아니면 수요자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졌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이 자원봉사 활동의 그런 그 참여도를 보면요. 지난 4년간의 특정 기간 동안입니다. 2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난 3개년 동안 평균 대비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 무려 83%가 감소합니다. 즉, 그 이전 상황이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17%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록 건수와 운영 건수도 보면 25% 또는 26% 수준으로 급감을 하면서 결국은 전년 대비, 그 이전에 대비 평균으로만 따져보더라도 74, 75% 이상이 대폭 감소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으로 들어왔습니다. 참여 인원을 보시면요, 월별로 보면 정말 1월부터 3월까지 급감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4월부터는 조금의 회복세가 있긴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그래프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뿐만 아닙니다. 등록 건수를 보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 급추락하는 그런 하향 곡선들을 보면 코로나19 대면 중심의 그런 자원봉사 활동은 정말 과감한 어떤 그 대폭 감소, 그 이상의 그 센 단어를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감소를 하고 있지요.
운영 건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월까지 정말 그 각도가 상당히 가파른데 그런 급감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그 약간의 좀 올라간 면도 있긴 하지만 굉장한 차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소의 그런 봉사활동 유형들을 보면 노력봉사가 정말 그 등락폭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노력봉사에 대해서는 거의 참담할 정도로 밑바닥으로까지 떨어졌고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크게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노력봉사에 우리가 의존하는 그런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통적인 대면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그런 노력봉사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이 대폭 감소했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더더욱 악화되고 지금은 거의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점들을 뽑아내보면 코로나19 발생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대면 봉사 활동 중심의 수요와 그런 참여는 모두 크게 급감하고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5, 6월 사이에 약간의 조금 그 반등 그런 트렌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축소 또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전망인데요. 감염 위험이 상존하는 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안전 확보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갖고 가야 될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그 감염 위험성들을 컨트롤해내고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들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면 봉사활동 참여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방식 역시 다양한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그런 형태로의 그런 요구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봉사활동의 경우 청소년들의 신원이나 또는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그 확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간 인정이랄지 또 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한계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방식의 봉사활동의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걸맞는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또 그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조금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 전체를 조금 포괄해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위기에 빠져 있다. 정책적 관심 부족하고 지원도 미흡한 상황에서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이제 교사가 지도하지 않은 실적은 거의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거리들에 있어서 만약 그런 것들이 실제 됐을 적에 학교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다양성, 거리들이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이다. 지역적 격차, 소득 격차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스토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단순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져 있는 곳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스토리들이 풍부한 또는 감동이 조금 만들어지는 스토리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지역적 격차, 소득 격차의 그런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태로 그렇게 2024 대입 그 이후의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어떤 돌파구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진 게 결국은 학부모 등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원천적 차단이 아니라 그거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계속적으로 상존하고 있고 본질적인 문제점들은 건드려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각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거와 더불어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지금 현재의 존재감, 그 사회적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정체성, 전문성, 확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수요 창출 능력,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어떤 진단들이 이루어져야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 지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실존 상황에서는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고 있는 그 위기 상황을 이제는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정말 위기인 것은요, 이게 위기인 줄을 모르는 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논의, 심도 있는 고민들을 통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처지들, 형상을 정확하게 조금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경쟁력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하드웨어의 경쟁력이 정말 최고로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그리고는 이제 스마트 경쟁력이 강조되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정책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즉 프로그램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프로그램, 또 매력적인 프로그램, 그런 풍부한 어떤 제도적 기반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현명하게 선택하고 그런 문제를 정말 수준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우리 정책 안에 여기에 대해서 빗대어 보면 두 번째 수준, 세 번째 수준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상당히 어려운, 생존까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면 이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수준 높은 어떤 역량들을 확보해내고 경쟁력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그런 시사점을 이 PPT에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준 높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안에서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신뢰하고 또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다양한 비전, 다양한 꿈, 다양한 배려심, 그 자원봉사 활동이 지향하는 그런 목적들을 정말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높은 차원에서 단련하고 그런 것들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터전, 장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수준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성 그리고 혁신과 변화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수준은 결국은 전문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은 결국 사회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사회적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전문성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수요 창출에 활성화 방안은 수요 창출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시대 때나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속에서 그 사회적 수요의 대응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들, 어떤 기술들,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고 그런 변화들을 어울려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바로 결국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혁신, 변화, 이 모든 것들을 아울렀을 때 코로나 상황에 더더욱 위기 상황으로 빠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돌파구들이 바로 그런 단어들과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 범청소년계의 달라진 환경과 패러다임, 현 주소까지 발표해 주셨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봉사 활성화에 대해 10가지가 넘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 과제로 6차까지 진행해 오고 있었다. 그런 사실하고 이제 청소년 정책을 논의하는데도 코로나 이후에는 실존과 생존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이 새삼 와닿습니다. 다음으로는 논점을 좀 달리해서 사회복지 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사회복지 자원봉사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혜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사회복지 자원봉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또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대응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현재 우리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3년 뒤에 벌어질 일들을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앞당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질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께도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코로나 시대에 또 혹은 그 이후에 우리 사회복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적응하고 또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이제 한 서너 가지로 내용이 축약될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변화되는 그 사회라고 하는 속에서 자원봉사의 어떤 그 현장들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된 자원봉사에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뭐 이런 것들과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환경이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컨시지어 서비스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늘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뭐 다 아실 겁니다. 컨시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 뭐 관리인, 안내인 이런 것들인데요. 고객의 욕구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가이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이 만나는 첫 번째로 만나는 이제 일종의 관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관문들이 그동안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리고 맨투맨 그 직접 만나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다 비대면이 되겠죠. 그래서 물품도 직접 가서 구매하던 것을 누군가가 대행해주고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또 뭐 쇼핑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쇼퍼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또 퍼스널 레슨 서비스도 하게 되고 또 가족 기념일도 음식점도 대신 이제 예약해주기도 하고 뭐 임시로 뭐 자녀들을 긴급하게 돌봐주는 거라든가 뭐 학교 도우미 해준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비대면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택트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것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많고 특히 사회복지 쪽도 이제 비대면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이번에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SNS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그리고 정보 전달 체계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SNS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그리고 정보 공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게 뭐 SNS도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생산 가능하고요. 또 빠른 속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지진이라든가 산사태 같은 재난 상황 뭐 이런 것들에서 정말 직접 영상 촬영해서 생생한 혹은 집합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민주화를 요구하는 기폭제라든가 또 세대 간의 어떤 그 사회화에 있어서의 차이 감소 뭐 이런 것들의 장점도 있지만 사실 정보가 쉽게 확산되기 때문에 단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도 많고요. 또 악의적인 비방이나 욕설 또 익명성을 가장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회에 확증 편향된 그런 판단들을 확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 시대에서는 좀 코로나 시대에서는 개인이 직접 정보의 진위를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AI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의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다 사용하고 계실 텐데 핸드폰, 스마트폰 당연하고요. 뿐만 아니라 카드 이런 것들을 소비 행태를 보면서 너는 40대 이후에 혹은 50대 이후에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크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운동과 그리고 질병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들이 진행되는 그런 형태들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첨단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의 새로운 형태의 변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미리 예측해서 정보를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세대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또 그 정보 이용에 따라서 삶의 질도 달라지는,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양과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어떤 선택적인 그런 부분의 장애, 이런 것들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 그 사회 환경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대면의 어떤 찾아가는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디선가는 이런 서비스가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통합 거점 센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대략적으로 각각의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소규모 형태의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선가 하나의 깔때기처럼 모여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활물류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 형태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국 그 안에서 다시 비대면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금 지역통합 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무인 택배 물품 보관 서비스, 픽업, 또 개인 물품 보관, 그다음에 교통수단 관리해 주는 거, 배터리 대여해 주는 거, 다양한, 그리고 심지어는 도서 대출해 주는 이런 다양한 형태, 그리고 복지 물품도 전달해 주는 통합형 생활 물류 편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통합 거점 센터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곳을 통해서 다시 비대면의 어떤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가져갈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생활과 더 가깝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 또 이제 이민 사회로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인종의 어떤 유입이라고 하는 것이 다원화되고 다민족 국가로 변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공존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겠고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 국가를 지향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변화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 변화가 우리 자원봉사 환경에 어떤 변화를 줄 건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 먹고 살기에 바빴던 그런 의식주의 어떤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혹은 정형화된 그런 어떤 복지 서비스가 이제 훨씬 더 비정형화되고 개인 맞춤형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융합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희생과 봉사의 볼런티어 이런 것이 아니라 볼런테이먼트, 그래서 재미와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재능과 또 자기가 앞으로 미래에 준비하고자 하는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봉사활동,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볼런 어울리지, 그 다음에 서비스 러닝, 그 다음에 볼런 워킹, 그래서 일하면서 또 봉사활동도 함께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볼런 헬스에서 자기가 운동하면서 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거, 볼런 잡, 볼런 스킬,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과거 형태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가져가는 그런 봉사활동으로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는 이제 저소득이나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했던 보편적 복지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넓혀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라는 보편적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제 복지 영역
영역이 굉장히 다원화되고 넓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속에 이제 환경이다라는 것도 당연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뭐 최근에 택배가 많아지면서 사실 이렇게 포장재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화복지, 건강복지 당연히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질병과 관련된 또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여가복지, 안전복지, 재난재해의 이제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모든 영역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활동도 단순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자선적 의미가 아니라 투자라는 의식이 많아지면서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기부가 우리 사회적인 그 임팩트,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봉사활동도 상당한 경쟁 그리고 효율, 효과성, 임팩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봉사자들도 이제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의 그런 자아실현과 또 그 클라이언트, 수혜자 혹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지 않는 봉사활동이면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형태의 것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환경은 조금 더 지금 현재보다는 확대되면서도 또 효율성, 또 경쟁성 이런 것들이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환경에 따라서 자원봉사도 이제 핵심적인 역량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제 당연히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빈곤한 노인도 들어가고 또 외로운 노인 또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 건강한데도 이미 나이가 이제 뭐 70대가 돼도 노인도 아닌데 노인이라는 말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강한 노인들 뭐 이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 환경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노노케어라든가 내지는 대민 어떤 그런 휴먼 서비스 이런 일감들을 어르신을 같이 도와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가장 큰 이슈입니다. 1인 가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한 뭐 30% 이상이 이제 1인 가구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혈연으로 이루어져 왔던 혈연적 가족의 개념을 벗어나서 사회적 가족의 개념으로 그래서 나는 현재 피부 치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만 자원봉사 활동으로 혹은 이제 우리 뭐 청소년 우리 좀 전에 발제하셨는데 청소년들이 이제 또 다른 가족이 되어져서 1인 가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함께 가족 기능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같은 주거 지역에 같이 살면서 함께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면서 자연스러운 주거 공간을 통한 사회적 가족들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로 이제 변화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용만 하는 그런 관계들을 좀 벗어나서 크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상당 부분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용 없는 성장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봉사활동 일감도 굉장히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새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봉사 일감을 만드는 것, 특히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이 이제 확대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공헌 일감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이제 기계, AI 뭐 내지는 뭐 이런 로봇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감성형 대인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식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서비스 일감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 제가 세부 프로그램들이 바로 지식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자원봉사의 핵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포장재 그런 줄이기 활동들, 뭐 이런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환경, 기후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회복지가 그 부분을 함께 확장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원조 개발을 위한 ODA, 그다음 SNS 발달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원봉사계는 이제 좀 더 봉사활동의 영역이라든가 또 봉사자의 참여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자원봉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자와 그리고 대상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그런 대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대상이 누구인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은 그냥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단순히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봉사활동에 대한 이 지원과 그리고 예산, 투여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투자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자원봉사 새 프로그램들을 조금 제시하고 우리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스마트 포용복지 자원봉사 서비스 개발입니다. 저는 이제 뭐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지만 광진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광진구의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들 753명을 각 동별로 분포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중에 가장 부족하고 또 더 받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9개 분야를 뭐 돌봄, 주거, 경제 뭐 이렇게 다 나눴는데요. 가장 많았던 게 바로 이 지식 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또 취약계층들이 이번에 코로나 그 재난 기금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일단 스마트폰을 활용할지 모르고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키오스크로 다 돼 있으니까 그걸 누를지 모르고 또 은행에 갔더니 뭐 다 모바일이고 뭘로 하는데 자기는 또 1시간 이상을 기다려서 통장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스마트해지는 그런 그 4차 산업혁명에 훨씬 더 접근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정보, 지식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뭐 주민센터 같은 데 갈 수 있죠. 근데 가면 본인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더 뛰어난 분들이어서 거기서 배우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1:1 맞춤형 서비스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모바일로 다 신분증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각종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유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다 디지털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1:1 맞춤형 지식정보 티칭 클래스 자원봉사단을 우리 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주면 뭐 지식정보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K 디지털 플러스 지금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뭐 정말 블록체인 도입되면 온라인 뭐 부동산 거래, 뭐 온라인 투표, 기부금 관리, 뭐 그 다음에 이제 우정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돼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복지관 같은 것들이 이제 디지털 역량센터로 좀 지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그 수혜자분들, 이용자분들께 기차표 예매하는 거, 모바일 금융하는 거, 뭐 키오스크라든가 뭐 디지털 윤리,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런 복지관이 이제 주요한 그 역할을 맡는 거죠. 그리고 그 복지관에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모집해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노노 티칭,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교육들을 어르신들 중에 좀 잘 아시는 분이 다시 어르신들을 각자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티칭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노인이니까 상대방의 노인들의 어려움들을 더 잘 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대1 맞춤형 티칭이 가능한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하는 거 필요하다라고 보겠고요. 또 반면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동행 티칭, 그래서 또 1대1로 장애인이 또 장애인을 가르치고요. 또 다문화 가족, 그래서 디지털 교육을 받은 다문화 가족이 또 같은 국가 출신의 다문화 가족을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맞춤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1대1 맞춤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 일괄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비대면이지만 훨씬 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1대1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할 때는 그냥 봉사자 한 명에 여러 명의 이용자일 수 있지만 반대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1대1의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각 가정이나 가구별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친목하는 단체가 아니라 특정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진 전문봉사단의 형태로 단체를 구성해야 되고요. 이런 분들이 또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문제 해결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주요 재화 혹은 상품 혹은 자원 서비스와 수혜자의 특성의 요구에 맞게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뭐 행복 스피커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 효도리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맞춤형 AI 로봇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로봇을 1인 가구 혹은 장애인 혹은 다문화 가족에게 좀 제공을 해서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몇 분간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119에 뭐 이렇게 접목해서 이렇게 바로 위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AI 로봇은 계속 컨텐츠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계속 변경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역할을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디지털 복지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각 지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을 복지 시설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단체 또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진들, 이야기, 활동, 또 자원봉사자 혹은 후원자, 또 어려운 사람, 또 뭐 기업이나 뭐 음식점, 문화재, 관광국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역사들, 복지 역사죠. 그것들을 온라인으로 축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지면 결국은 온라인 복지 정보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된 플랫폼 기능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제 거점화시켜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으로서 리빙랩을 구축하는 건데요. 이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모바일 이런 것들을 생활 영역에 접목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키오스크가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장애인을 위해서 위치를 낮춘다든가 혹은 어르신들은 이제 글자가 작아서 보시질 못해요. 그래서 어르신용을 누르면 이제 글자가 화면이 커지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뭐 이런 지역사회 내에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약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의견을 직접 주민들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리고 받는 즉시 이제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요. 그래서 주민이라고 하는 그 지역 주민은 사실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반면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주민 중에서 또 그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도 하고 또 어려우면은 공공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요. 대안을 찾고 문제 해결.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주도하고
고도화해서 문제 해결하고 또 다시 문제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용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든지 모니터링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 밀집 지역 같은 경우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주거 환경에도 문제가 있는 것들 찾아서 이렇게 해서 봉사 활동으로 이제 리빙랩을 구축해서 지역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도 이제 사회복지 우리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대표적인 몇 개 사례로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제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좀 챙겨가서 우리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도 넓히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의 내용들로 세부 프로그램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회 환경 변화가 자원봉사 영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세부적인 봉사 활동에 좀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역시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먼저 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큰 발전 그리고 봉사자들의 여러 가지 그 권익과 그리고 자긍심 향상에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비대면, 이제는 우리말처럼 익숙해진 언택트라는 공간적 환경의 간극을 SNS나 AI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좁힐 수 있고 자원봉사가 보다 클라이언트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지역통합 거점센터 같은 새로운 공급 주체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원봉사도 과거의 현장 중심의 정형화된 형태에서 벗어나 각각의 개별화된 맞춤형으로 변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을 매개로 하는 스마트 포용복지 이런 부분들이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봉사활동의 주체로서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은 지금까지 자발성, 무보수성 그리고 더불어 이타성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효율화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더 기울여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가 가져온 범자원봉사계의 변이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자원봉사 환경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한국자원봉사문화 정희선 사무총장님의 발표를 청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사무총장 정희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토론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자원봉사 환경 변화와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사회복지 중심으로 했다면 저는 자원봉사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과 앞으로 시사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자원봉사 키워드를 저희 모바일이라든가 PC 등을 통해서 본 자료들을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도표에서 보시듯이 3월 이후에 보시면 온라인 자원봉사라든가 비대면 봉사활동에 대한 검색량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PC와 그 모바일에서 그 검색량이 그 젊은 사람들 10대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40대, 50대에서도 굉장히 그 비대면이라든가 온라인에 대한 검색량이 이렇게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자원봉사 현장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바뀌었는데요.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활동 현장에 있어서의 거리두기가 이제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럿이서 함께하는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의 이제 특성도 많이 변화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대면에 대한 활동이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의 특성이 변화가 되어 있는데요. 가령 코로나 이전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그 자원봉사 참여 경로를 보면 주로 소속된 단체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활동 장소는 아시다시피 활동 현장에서 실제로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참여 방식들은 그룹이라든가 면대면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로들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장소도 집이나 직장 이제 그런 곳으로 활동 장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여 방식 마찬가지로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되었고요. 활동 시간도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집에서 활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봉사자들의 특성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자원봉사 실태조사를 저희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현황과 비대면 온라인에 대한 참여 의향을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온라인 비대면에서의 참여 현황에서 활동처를 집이나 직장으로 한 곳이 전체 100% 중에서 10.2%가 활동처가 집이나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평균 시간을 보면 평균 전체적인 활동 시간이 5.2시간이었다라고 하면 비대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시간은 3.3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연평균 참여 횟수를 보면 전체 참여 횟수가 5.2회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8.1회가 비대면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앞으로 시민들에게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참여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분이 80%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의향이 한 70%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비대면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호하는 활동처에 대한 것도 지금은 10.2%이지만 16.3%로 훨씬 더 선호하는 활동처도 비대면을 원했고요. 그리고 주로 비대면으로 선호하는 활동 분야를 보면 모금이나 상담, 조사 연구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변화가 좀 많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주로 이제 살짝 변형하거나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온라인이나 비대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는 이제 그런 환경이 변화가 되었고요. 또 실행 면에서도 기존의 자원봉사자들은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그냥 참여를 하면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봉사자들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스스로 뭔가 만들어서 참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을 코디네이팅하거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봉사자들을 코칭해야 되는 그런 역할로 조금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소감을 나누거나 그리고 담당자들이 실적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같이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활동 성과들을 빅데이터 한다든가 아니면 결과물에 대해서 시각화해서 모든 이들에게 온라인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프로그램도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이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주로 했던 것이 같이 모여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매핑하는 이제 활동을 이제 지도 만들기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함께 나가서 매핑할 수 있는 현장들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런 어떤 활동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이제 새로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기존의 사업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교육이라든가 참여하는 활동들이 완전히 개인이나 소그룹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활동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는 시간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활동이 기존의 프로그램은 그냥 진행된다 하더라도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활동들을 잘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졌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뭔가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자료를 분석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새롭게 개발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나무를 심으러 나갔다라고 하면은 나무를 심으러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서 작은 화분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세먼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기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었고요. 그리고 참여자들이 함께 소감을 나누는 대신에 자신이 활동하는 것들을 인증샷을 찍어서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봉사자들이 실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활동에 대한 성과가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측정을 해봤거든요. 측정을 해본 결과 이전에는 주로 사회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주도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나 그리고 새로운 방식들에 대한 것에 익숙해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혁신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협력하는 것이 서로 각자 프로그램이 기획, 진행, 평가 과정에 전체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과정이 훨씬 더 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는 훨씬 더 높은 결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봉사자들의 참여 비율을 공유하는 것도 과거와는 굉장히 다르지만은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청소년이라든가 나이가 어린 아이들, 학생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자원봉사 전망이나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라고 하는 하나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시너지를 하는 방식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 활동이 이제는 어떤 특정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결과를 이제는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무엇이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가시적인 어떤 임팩트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앞으로의 전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의 주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주도성이 높아지는 봉사자들에게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코디네이팅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담당자나 관리자들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나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봤을 때 자원봉사 활동이 오히려 줄어들기보다는 이 온라인 시대가 좀 더 같이 오프라인과 결합해서 훨씬 더 확장성이 높아지고 유연성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발표를 통해 비대면과 SNS가 봉사자의 만족도에 있어 협력성과 주도성, 확산성에 있어 과거보다 장점이 있다는 지표들과 새로운 신규 사업 개발로 이어질 역량도 충분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대면 언택트로 쌓을 수 있는 빅데이터를 새로운 소셜 임팩트 과제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도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를 쭉 듣다 보니까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들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범위를 좀 더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VMS 담당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철 차장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자원봉사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의 김형철 차장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 이후의 자원봉사 전망과 과제에서 사회복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간단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가 일반 자원봉사 활동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 소외계층인 사회복지 대상자가 그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 그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지식과 계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요. 이를 통해서 소외계층 대상자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사회복지 자원봉사가 좀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서 전국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99%가 넘는 대다수 이용시설이 휴관을 하였고, 이로 인해 봉사활동 참여 규모가 활동 봉사자 수라고 하는 연간 1회 이상 활동을 하시는 봉사자들의 숫자가 전년 19년 대비 32% 수준에 그치는 등 매우 큰 폭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많은 봉사자분들이 스스로 소독이나 방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소외계층을 위한 마스크나 도시락을 제작해서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등의 비대면 지원은 물론, 그 다음에 독거노인 등의 정서 지원을 위한 안부전화라든가 편지 쓰기라든가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공동체를 지키고 소외계층을 돌보는,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정말 많은 활동을 하는 큰 힘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구현 교수님께서 발제문에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사회 환경은 SNS 보편화와 정보 전달 체계의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글로벌화 등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융합과 연결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코로나 팬데믹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가속화하고, 활동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시설 중심의 대면 서비스 위주 활동에서 비정형적이고 개별화된 수요자 맞춤형 활동으로, 그리고 참여의 측면에서는 시간과 노력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측면으로의 변화를 또한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제 내용에 더해서 저희 사회복지 자원봉사 분야의 대응 방향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제의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난재해라든가 감염병 등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인력풀 구축이 필요합니다.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 그에 따른 교훈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휴관과 격리 등에 따른 대면 서비스가 급격하게 단절되었고, 기본적인 생활지원과 정서지원 등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서 이에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좋은 이웃들 서비스,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과 같은 다양한 사업과 민관의 협력체계 협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및 돌봄 대상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그리고 지원체계 수립, 인력풀을 구축하고 연계하는 가칭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 희망나눔 전문가 양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다양화를 통한 참여 기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간 인증 중심의 인정보상 관리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현장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봉사 수요가 발생하고, 실제 온 오프라인 상에서도 매우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졌으나, 현재의 시간 인증 중심의 관리 체계로는 봉사활동의 인정 가능 영역이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비대면 활동 유형에 대한 공통의 인정 기준 마련이 어려워서 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부처에서도 혼선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1365 자원봉사에서는 온라인 활동 유형 등 몇몇 활동 유형에 대해서 활동 인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인정 관리 체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 인증 관리 불가에 따른
보완의 성격일 뿐 근본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때마침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되어서 학생 봉사활동의 방향성도 실적 중심에서 문화화의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간인증 관리 체계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인정보상 관리 체계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갖추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참여 기반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 사회복지 자원봉사가 가진 시설 중심의 접근성 그리고 관리자의 전문성 등의 장점은 살려가면서 여가, 문화, 환경,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참여와 활동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의 제도적인 보완책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행 사회복지 시설, 단체 등 공급자 중심의 관리 체계와 노력봉사 위주의 정형적인 봉사활동의 틀을 벗어나서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관리 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전문가와 유관기관, 시민, 기업의 사회공헌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별화된 맞춤형 수요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이때에 새삼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고 있는 일상입니다. 발제문에서 구현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많은 숙제에 깊이 공감하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원봉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 깊이 생각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과 수고해 주신 구혜영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차장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거를 요약해 보자면 필드 영역에서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인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자원봉사는 조금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는 코로나 이후 활동은 비록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비대면 봉사라는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확산 어떤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비대면 봉사 활동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그러니까 제도의 보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같은 단초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이후 위기에 놓인 청소년 자원봉사 현실을 새로운 도전으로 꿈꾸는 발표가 있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자원봉사 학습의 전환을 주제로 광주광역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문수영 센터장님의 발표를 청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문수영입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 시대 청소년 자원봉사 학습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저희 지역의 사례와 그리고 제 개인적인 고민과 제안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지난 10월 13일까지 코로나 관련된 현황인데요. 약 500여 명이 발생이 됐지만 추석 연휴 이후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폭풍 전야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잠시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요, 우리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2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초창기 때 몇 가지의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신천지, 마스크 그렇게 이제 키워드가 있었는데 연초에 수많은 언론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키워드로 우왕좌왕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공적 마스크 지급이나 또 안정화된 그런 오부제를 실시하면서 우리 또 질병관리본부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굉장히 그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그런 방역 시스템을 보여줬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어떤 반경과 어떤 그 방식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혼돈의 시대로 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지난 이제 4월부터는 이제 뭐라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민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마스크를 만든다거나 이런 이제 체험 활동을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그 4월부터 교육부는 중고생 봉사 활동 권장 시간이 축소가 되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몇 가지 또 하나의 키워드가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슬기로운, 집콕 또는 반콕이라고 하는 단어들로 뭔가 가만히 있기에는 주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키트를 개발을 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마스크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마스크 목걸이 이런 키트를 개발을 해서 활동을 전국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같이 이런 이제 줌이나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는 장면들을 전국적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7월 달에는 포스트 코로나 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떤 그 고민들을 좀 더 성찰하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 이런 학술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청소년 관련된 이제 분야에서도 활동이나 또는 그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을 담론화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찌됐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성찰의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8월달에 다시 한번 이제 전국적으로 그 N차 감염이 시작되는 집단 감염의 확산이 되는 그런 시기가 또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저희 지역의 특화시설, 휴관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휴관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기존의 어떤 키트형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진화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바로 8월달, 9월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온라인 활동, 비대면 활동이 그 현장에 이제 안착되면서 보이시는 조명이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시설이 조금씩 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들었습니다. 과연 마스크를 만드는 활동으로 과연 이 팬데믹이 사라질까라고 하는 고민, 그리고 착한 일이라고 하는 선한 행위라고 하는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이제 고민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를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는 어떤 세계관으로 팬데믹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있지 않으면 이 팬데믹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학적 질문이 필요하죠.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이 현장에서 자원봉사 학습이라는 도구로 삶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들을 어떻게 신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인류의 재난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이라는 어떤 그 원리, 그런 측면에서 교육공학이나 교육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융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는 또는 하나의 어떤 복합적인 형태의 그런 기술의 접근이 아니라 어떤 경계를 넘어보는 것이 바로 융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시대의 어떤 그 미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 형태의 어떤 삶의 방식, 지금의 어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수많은 그 지금 팬데믹 시대 때 배달 또는 플라스틱이나 포장지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그 경계를 넘지 않으면 지금의 어떤 상황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택트로 행해지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환경 정화 활동 수준으로 그 경계를 넘지 않으면 본질적인 지금 팬데믹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민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중에 1.5도시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기후 환경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면서 모이게 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제안하는 것은 육식을 줄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양한 환경을 더 이상 후퇴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에 제안을 하는 그런 형태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시대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이 팬데믹의 중심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은 작고하신 그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님은 1991년 창간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지금 10대 시민의 삶에 희망이 있는가? 청소년 자원봉사 학습이 청소년 활동, 교육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독일의 울리백이라고 하는 학자는 1987년에 위험사회라는 책을 내면서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미세먼지는 민주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메시지가 강한데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미세먼지 또한 그리고 지금의 팬데믹 또한 위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전 세계적인 고민들을 뛰쳐넘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 교육과 의료의 모범이 되고 있는 쿠바는 모든 교육이 다 어린이집부터 대학원까지 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에도 편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위한 장애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그 K 방역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그 뛰어난 시스템은 바로 그 중증 병상자 수가 도표에 나온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그 유럽 쪽의 어려운 상황은 바로 이 의료 공공성이 악화해서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독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재난 또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공성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5월에 발표했던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에서 핵심은 육성과 수련이 아닌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패러다임을 바꾼다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자원봉사 학습 또한 이제는 그 시간 내지는 이제 인증서에 대한 그 키워드가 아니라 지금 10대들의 삶과 문화를 청소년 자원봉사 학습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요리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트를 제공해주면 가족과 함께 요리를 체험하는 이 정도인데,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지금 특화시설의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요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작물을 키우고 그 다음에 채소를 키우고 그 다음에 이 식재료가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종자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요리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런 장기적인 형태의 프로젝트가 지금의 어떤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준비했던 광주다운 미래학습 도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그리고 청소년 관련 시설 진흥센터가 함께해서 미래학습 도시 광주를 건설하기 위한 키워드로 학습의 주체와 삶과 연계된 학습의 시 공간을 확장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그
두 가지의 목차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율기획형이고 하나는 사전선택형입니다. 그래서 자율기획형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그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이고요. 사전선택형은 총 13개의 주제어를 가지고 여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12회 동안 문제 해결 과정을 프로젝트화해서 마치는 과정인데요. 가령 이제 지금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단편 소설 출판 프로젝트, 기후 위기 행동, 그리고 쓰레기를 생각하는 시간, 그 다음에 앱 제작 프로젝트 이런 주제를 가지고 13개 프로젝트를 지금 200여 명의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제 기재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교육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청과 함께 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70% 이상 참여를 하게 되면 생기부에 기재를 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하나의 고민은 쓰레기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는데 2명의 기자가 10일 동안 본인들이 구매했던 모든 물건들의 쓰레기를 모아봅니다. 그런데 이게 상상 이상의 쓰레기를 남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정리해 놓은 기사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12월 또는 1월까지 해가지고 이 쓰레기를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학습은 이제는 단순히 착한 일,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 그리고 지구 시민으로서의 어떤 철학을 담을 수 있는 형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툰베리가 유엔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세대의 삶을 훔치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 삶의 패턴들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10대들 또 지금의 어린 우리들의 아동들이 더 이상 살기 힘든 그런 지구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대에 대한 원망을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부터라서라도 상호 호의 정신으로 한 줌의 사람이라도 새로운 자원봉사 학습에 대한 어떤 철학과 패러다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이 전국에서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 호남 지역은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도 비교적 감염자가 적게 나왔음에도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생존과 변화에 대한 고민이 나름대로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불확실한 미래를 뚫고 가는 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느끼고 주도하는 문제의식에 키가 있다는 것, 그리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서는 데는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주제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윤여승 관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코로나19 이후에 청소년 기관에서는 어떻게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눌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장 윤여승입니다. 앞에 발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의 말씀을 좀 들었듯이요. 너무 급변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응대하는지 앞에 계신 토론자와 발제자분들의 큰 정책을 이해하겠다라면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 현장에서 어떠한 봉사활동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시대를 좀 준비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과 그러면 우리는 늘상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우리 기관 이외에 다른 지역은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한 그런 사례들도 같이 좀 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지역에서의 청소년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있어서의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구나. 우리는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화되고 있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초개별화되고 있구나. 아이들이 또 이렇게 좀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것들을 온라인에 다 넣는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그 비대면 활동에 대한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세상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너무 빨리 적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 지도자들은 이러한 영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커리큘럼과 봉사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저 또한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의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코로나 시기의 가치가 무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요. 저는 배려라는 용어를 듣고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학습, 개별 학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아이들은 서로에 대한 친밀감, 서로에 대한 배려, 나눔을 잊지 않다. 그럼 이 시기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봉사활동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과 그리고 청소년들의 욕구를 찾아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계에서는 지금 비대면 활동에 맞물려 가지고요 다양한 형태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의 형태로서 좀 압축할 수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트와 청소년 활동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비대면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의 캠페인, 온라인상의 SNS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캠페인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한 방향으로 아니면 쌍방향으로 제공해주는 내용들과 네 번째로서는 비대면 소통, 참여 활동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중에 그나마 봉사활동과 그 다음에 융합할 수 있는 거리들은 그 비대면 청소년 캠페인에 있어서의 내용들과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로 좀 압축화돼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키트 아니면 활동으로서의 끝났던 것들을 이제는 융합 그리고 이제는 통합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네, 유기견의 목걸이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예전에는 팔찌를 만들었더라면 이 팔찌를 유기견 센터에 보내서 봉사활동을 받는 그리고 꼭 이런 것들이 그냥 시간으로서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같이 헤쳐나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봉사활동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것들은 네컷 애니메이션 만들기, 네컷 그림 그리는 내용인데요. 이걸 통해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결과물, 꼭 행위로만 마지막에 그 형태로서만 봉사활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다. 이것들이 네컷을 통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개선을 해나가는 것도 지금 시기에서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트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키트를 제공해주고 키트를 다시 완성이 되면 다시 회수를 해서 이것을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좀 더 어려운 기관의 제공을 통해서 봉사활동으로 좀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같이 좀 찾아볼 수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 어울림마당이라고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넷째 주 하면 어울림마당 주간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어울림마당이 이루어지고 있죠. 초창기의 어울림마당은 동아리 공연, 그다음에 댄스 공연이 이루어졌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회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것 또한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어울림마당으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환경 걷기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레이 플로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걸으면서도 지역을 알아나가고 또 환경을 알아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의 봉사활동은 예전에 환경 정비, 오로지 쓰레기 줍기였다가 지금의 시대에서는 과정도 중요시되고 인식 개선도 좀 중요시되는 내용들로 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을 비대면 활동에서 어떻게 좀 녹여낼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들이 현장에서는 작게 아니면 크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특정 기관에 대한 기관의 설명이 아니고요. 이러한 기관들에서는 어느 기관이든지 작게는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제가 이러한 컨텐츠를 여러 이 청취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안내해주기 위해서
보도자료 검색이라든지 뉴스 검색에서 나왔던 내용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캠페인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캠페인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도 그 대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도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이라고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NS 세대들이 지금의 청소년들이겠죠. 다양한 활동들로 이루어지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시태그라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의 캠페인, 샵을 달고 캠페인,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 릴레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환경, 아니면 기후변화,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끔 현장에서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요,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90% 이상들은 다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의 대면 활동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콘텐츠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 이러한 편을 좀 만들어서 학생들에 대한 소양 교육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실제에 있어서의 소양 교육을 미리 해오고 현장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내용들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로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 오게 되면 우리 기관에 대한 안내, 우리 기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부분들을 아예 디지털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오기 전에 미리 인지하고 온다라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도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봉사활동에 좀 집중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라는 내용들입니다. 지금들도 우리들도 다양한 콘텐츠의 봉사활동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본질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청소년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우리들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학교에서라든지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라는 본질에 벗어나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어제 한번 장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분석했는데 학교에서의 분위기는 어떠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들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도 우리가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봉사활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들도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떻게 보게 되면 모집의 유인책으로서 이거 참여하면 2시간 봉사활동, 4시간 봉사활동에 대한 어떻게 보게 되면 봉사활동은 우리들도 악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봉사활동에 대한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프로그램을 좀 구성을 할 때 우리들끼리만의 회의가 아니라 이 학생 청소년들의 관계기관인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각 현장에 맞게끔 지금은 다양한 사례들, 우리 기관 내 사례든지 다양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각 현장에 맞게끔 여건에 맞게끔 준비한다라면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대도시니까 가능하지, 광역도시니까 당연하지, 이러한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건에 맞게끔 어떻게 잘 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도자들에 대한 역량 개발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장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청소년이 갖는 문화적 특징들이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과는 좀 새삼 다르게 느껴집니다. 비대면 봉사활동에 대한 접근법이 하나의 새로운 놀이문화처럼 생산되고 또 긍정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관장님 말씀처럼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본질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민간연구소 랩 2050에서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코로나 원년 초회복의 시작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랩 2050 최영준 이사장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2050년쯤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인사법이 이렇게 팔꿈치를 대거나 비접촉이 될 수도 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린이들은 아마 옛날에는, 그러니까 2020년대에는 사람들이 정말 손을 잡고 흔드는 이런 악수 같은 걸로 인사를 했다던데요. 진짠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이후 그 사회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강을 건넌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의 삶이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힘이 깨어있는 시민의 의식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과거로의 회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초회복으로 자원봉사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포럼은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교수님들과 패널 네 분께 모두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오늘 포럼을 공동 주최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김용대 부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김용대 부장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사회복지계와 또 청소년계가 함께 자원봉사에 대해서 논의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하면 그 어려움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해 주신 구혜영 교수님 그리고 김진우 교수님 그리고 여러 전문가 패널분들 정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자원봉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협력하고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영상을 지켜보시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자원봉사 또 청소년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번 포럼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